60조 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지금 한 나라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독일과 한국, 단 두 나라만 남았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쓰이지 않았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같은 G7, 같은 나토, 같은 서구 진영. 상식대로라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지금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단 하나. 이 파격적인 선택을 세계 앞에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핑계를 말이죠. 반면 독일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질서를 깨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잠수함이 아닌 세계 질서가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순간의 기록입니다. 그 은밀한 내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공기가 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오타와 국방부 본관 13층, 회의실 안의 공기는 산소 농도가 희박해진 것처럼 팽팽했죠. 12명의 관료들이 뱉어내는 숨소리조차 하나의 이름 앞에 질서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한국. 화이트보드에는 두 개의 국가명이 적혀 있었지만 그곳엔 토론이 아니라 정해진 의식을 치르는 듯한 기묘한 경건함마저 흘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캐나다 국방조달청 차세대 잠수함 사업 책임자로 임명된 지 석 달째였죠.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유럽으로 건너가 해양시스템공학을 전공했어요. 독일 킬 조선소에서 2년간 연수를 받았고 그곳에서 저는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질서가 무엇인지를 배웠죠. 돌아와서는 국방부 기술평가팀에서 일했고 모든 주요 무기 도입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을 믿었고 검증된 결과만을 신뢰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세계는 명확하게 정리돼 있었죠. 설계는 독일이 하고 운영은 미국이 주도하며 생산은 아시아가 담당한다는 위기였습니다. 그 질서는 100년 넘게 작동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었어요. 한국은 늘 마지막 칸에 있었습니다. 빠르고 성실한 나라 하지만 결정권을 쥐기엔 아직 이르다는 게 제 판단이었죠. 제게 독일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플랫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구 문명이 이룩한 철학의 결정체였고 제가 15년간 쌓아온 커리어의 성지였어요. 한국을 검토한다는 건 명품 시계의 정교한 톱니바퀴 사이에 이름 모를 부품을 끼워 넣는 것 같은 모독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신앙처럼 믿고 있었어요.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사업 개요가 떠올랐습니다. 차세대 잠수함 12척 건조, 총 사업비 60조 원, 사업기간 15년. 캐나다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의장석에 앉은 국방부 차관 데이비드 톰슨이 안경을 고쳤으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먼저 발언권을 주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두 나라의 기술 비교표, 과거 납품 실적, 체계 통합 이력까지 모두 정리돼 있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자료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독일 티센크루프 조선소의 214급 잠수함이 얼마나 우수한지 나토 동맹국 6개국이 이 시리즈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검증된 전력 자산이라고요. 한국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했습니다. 굳이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KSS-3 잠수함이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실전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죠. 플랫폼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통합 운용 경험이 없으면 위험하다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보 협력 체계였습니다. 독일은 같은 G7, 같은 나토, 같은 서구 질서 안에 있는 나라였어요. 정보 공유도 원활하고 부품 조달도 안정적이며 유사시 협력 체계도 명확했죠. 제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회의실 뒤편 구석에 앉은 에단 쇼 중령의 시선만은 달랐어요. 그는 펜을 들고 있었지만 단 한 글자도 적지 않았죠. 그저 무겁게 닫힌 입술 사이로 차가운 냉소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현장 경험이 있는 장교들은 늘 이상주의적이거든요. 질문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한국의 가격 경쟁력은 어떤지, 납기는 확실한지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가격은 중요하지만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수십 년간 우리 해역을 지킬 전력이라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확실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라는 이름은 방탄복과 같았어요. 그 이름을 선택하는 순간 관료로서 제게 쏟아질 모든 비난은 튕겨나갈 것이었죠.
재무 담당 국장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습니다. 독일 제안서에 현지 생산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거였어요. 모든 모듈을 독일에서 제작해 캐나다로 운송한다는 계획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미 준비된 답변을 꺼냈습니다. 현지 생산은 기술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독일의 중앙 집중식 품질 관리가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죠. 실제로 그게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종이배를 접어띄울 때 그들은 이미 바다 아래를 지배했습니다. 그 격차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믿었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었어요. 사실 반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평가표의 독일 쪽에 체크 표시를 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 선택은 틀릴 수 없었습니다. 설명하기 쉽고 책임지기도 쉬운 선택이었으니까요.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독일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방패막이 되어줄 거였습니다. 데이비드 차관이 회의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에게 물었죠. 추가 의견이 있는지.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론이 난 회의였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다음 일정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측과의 후속 협상 일정을 잡아야 했고 계약 초안을 검토해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공적인 결정을 어떻게 보고서로 정리할지 구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저는 개운했어요. 오늘 회의는 완벽했고 제 판단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독일이라는 이름 석자가 모든 걸 설명해주는 회의였죠.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각하게 고려될 필요조차 없었어요. 복도로 나서며 저는 동료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웃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믿었던 세계가 곧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독일 측 공식 프레젠테이션이 잡힌 날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해서 회의 자료를 다시 점검했어요. 사실 점검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었고 오늘은 그걸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오타와 강이 보였고 얼음이 언강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클라우스 베르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 조선소의 수석 전략 담당자였죠. 60대 초반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권위를 풍겼어요. 그는 제게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건조하고 단단했어요. 수십 년간 계약서를 쥐어온 손이었죠. 클라우스는 간단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캐나다의 겨울이 독일보다 더 춥다는 농담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러 온 사람의 여유였죠. 저는 그 여유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하는 세계는 흔들림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데이비드 차관이 개회를 선언했고 클라우스가 프레젠터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지 않았습니다. 리모컨도 들지 않았죠. 그냥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달랐어요. 오늘 우리가 논의할 건 단순히 잠수함이 아닙니다. 라고 그가 말했죠.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기술 사양도 성능 수치도 없었어요. 대신 지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도였죠.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클라우스는 그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함께 이 바다를 지켜왔다고,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같은 적과 싸우며 같은 미래를 꿈꾸는 나라들이었죠. 클라우스는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비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누구인지만 말하면 됐죠.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독일 해군과 캐나다 해군의 합동훈련 사진들이었어요. 발트해에서 함께 작전을 펼치는 장면, 정보를 공유하는 장면, 장교들이 악수하는 장면. 클라우스는 이 사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보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고,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덧붙였어요. 캐나다는 혼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모두가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본질을 정의하는 자리였죠. 클라우스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수함은 단독으로 작동하는 무기가 아니라고 정보망과 연결돼야 하고 부품 조달이 원활해야 하며 긴급 상황에서 즉각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2018년 노르웨이 해군의 독일제 잠수함이 북해에서 고장났을 때 독일 본사에서 48시간 내에 기술진을 파견했다고 부품을 공수했고 일주일 만에 작전에 복귀시켰다고 말했죠. 이게 동맹이라고, 이게 체계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클라우스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이번엔 유럽 공동방산 구매 체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독일이 주도하는 다국적 협력 프로그램이었죠.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가 참여하고 있었고 부품 표준화와 정비 인프라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클라우스는 말했어요. 캐나다도 이 체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독일 잠수함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유럽 전체의 방산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거라고요.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구매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생태계로 들어가는 문이었죠. 클라우스는 그 문이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안전한지를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설득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들이 쌓이면서 하나의 거대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무담당국장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어떤지, 다른 나라들보다 비싸지 않은지 물었어요. 클라우스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절하지만 단호한 미소였죠. 그는 대답했어요. 물론 독일 제품은 저렴하지 않다고 하지만 캐나다가 지금 사려는 건 제품이 아니라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작동할 체계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받을 수 있는 보험이며 무엇보다 동맹국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자격이라고 했죠.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가격은 숫자지만 가치는 구조였어요. 저는 그 구조 안에 있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안에 있다고 믿었죠. 클라우스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엔 기술 이야기가 나왔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료전지 시스템, 소음 감소 기술, 센서 통합 같은 키워드만 언급했죠.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기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였죠. 회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클라우스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엔 독일 국기와 캐나다 국기가 나란히 있었고 그 아래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죠. 함께 지킨 과거, 함께 만들 미래. 그는 그 문장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의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선택은 단순히 오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를 위한 거라고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메모할 게 없었어요. 클라우스는 설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누구인지 상기시켰을 뿐이었죠. 우리는 서구 질서의 일원이고 그 질서는 100년 넘게 작동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이 아무리 빠르고 저렴해도 그들은 이 질서 밖에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차관이 박수를 쳤고 회의실에 박수가 퍼졌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클라우스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의 얼굴엔 승리의 기색이 없었어요. 당연한 결과를 확인했을 뿐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클라우스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그는 여유롭게 응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오타와 강은 여전히 얼어 있었고 하늘은 맑았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클라우스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본질을 말했고 제품이 아니라 관계를 설명했으며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제시했죠. 저는 이 선택이 틀릴 수 없다는 확신이 더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로 나서며 동료 하나가 제게 물었어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어땠냐고.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질서를 봤습니다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걸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던 걸 더 명확하게 만들어줬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설득이었습니다. 클라우스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독일 측과의 계약 초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200페이지가 넘는 문서가 쌓여 있었고 모든 조항이 완벽했습니다. 납품 일정, 품질 보증, 기술 지원 체계까지 빈틈이 없었죠. 저는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거였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에단 쇼 중령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추가 검토 요청 자료.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메일을 열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와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 함정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교 분석이며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인데 굳이 추가 자료를 볼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전문가로서 모든 자료는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으니까요. 첫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제목은 실제 해상작전 가동률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부제로 독일 214급대 한국 KSS-3 운용 데이터 실증 연구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단은 서론에서 자신의 배경을 밝혔어요. 해군 함정에서 15년간 복무했고 그중 5년은 잠수함 승조원으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가 쓴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수함의 진짜 가치는 설계도에 있지 않고 바다 위에서 측정됩니다라고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단은 3가지 핵심 지표를 제시했어요. 첫째, 연간 출항 가능 일수. 둘째, 계획 정비 소요 기간. 셋째, 돌발 고장 발생 빈도. 그는 이 수치들을 실제 운용 중인 해군들로부터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공개 보고서, 싱가포르 해군 백서, 그리고 독일 해군 자체 감사 문서였죠. 모두 검증 가능한 자료였어요. 표가 나타났습니다. 독일 214급 잠수함의 연간 출항 가능 일수는 평균 210일이었습니다. 계획 정비는 62일이 소요됐고 돌발 고장은 연간 평균 3.2회 발생했어요. 나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 평균보다 우수한 편이었죠. 저는 안도했어요. 역시 독일 제품은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행에 한국 KSS-3의 데이터가 나타났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연간 출항 가능 일수 273일, 계획 정비 소요 기간 37일, 돌발 고장 발생 빈도 연간 평균 1.3회.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어요.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출항 일수는 62일 차이, 정비 기간은 15일 차이. 이건 단순한 오차 범위가 아니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잠수함 12척을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바다에 나가 있을 수 있는 전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봤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평균 7척이 작전 투입 가능한 반면 한국 잠수함은 9척이 가능했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독일은 100년 넘게 잠수함을 만들어 온 나라였고 한국은 고작 20년 역사밖에 없었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보고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에단이 이유를 분석해 놓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음 섹션은 원인 분석이었습니다. 에단은 3가지 요인을 지적했어요. 첫째, 설계 철학의 차이. 독일은 완벽한 성능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한국은 실용성과 정비성을 우선시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부품 조달 체계. 독일은 유럽 전역에서 부품을 조달하지만 물류 시간이 걸리고 한국은 국내 통합 생산으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고요. 셋째, 정비 문화. 독일은 완벽한 정비를 위해 시간을 들이지만 한국은 빠른 복귀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죠. 저는 이 분석을 읽으며 불편했습니다. 에단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저도 킬 조선소에서 2년간 있으면서 느꼈던 거였어요. 독일 엔지니어들은 완벽주의자들이었고 그들에게 타협이란 없었습니다. 좋은 점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비효율로 이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독일의 강점이라고 배웠어요. 완벽함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고요.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에단은 생애주기 비용을 계산했어요. 잠수함을 30년간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비 횟수와 시간이 누적되면 엄청난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표를 제시했죠. 독일 잠수함 12척을 30년 운용하면 정비 비용만 35조 원, 한국 잠수함은 23조 원, 12조 원 차이였어요. 저는 형광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12조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다른 전력 사업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오타와 강이 보였고 얼음 위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마지막 페이지에 에단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썼어요. 독일 잠수함이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한국 잠수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잠수함이 아니라
실제로 바다에 나가 있을 수 있는 잠수함입니다. 라고요. 저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제 그림자도 책상 위로 길게 뻗어 있었죠. 저는 지난 15년을 떠올렸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것들, 유럽에서 본 것들, 제가 믿어왔던 질서들. 그 모든 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숫자 노름일 뿐이야. 에다는 현장 경험은 있지만 전략적 시각이 부족해. 잠수함은 단순히 바다에 나가 있는 시간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 동맹, 정보 공유, 체계 통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독일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계속 검토를 이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눈은 계약서를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에단의 숫자들이 맴돌았어요. 273일 대 211일, 37일 대 62일, 12조 원. 저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려놓았죠. 처음으로 제 손이 확신 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에단에게 답장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자료를 받았다고만 쓸까요? 아니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쓸까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한 글자도 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사무실에 불을 켜지 않아 어둠이 내렸어요.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무시해야 할까? 아니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까? 독일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에단의 보고서는 그 이름 아래 감춰진 현실을 드러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불완전했던 걸까? 제가 본 건 설계도와 명성뿐이었고 에단이 본 건 바다와 현실이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뜻밖이었어요. 그리고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에단의 보고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무시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데이비드 차관은 추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안건은 포괄적 재검토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불편했어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왜 다시 검토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 클라우스의 프레젠테이션 때의 경건함은 사라졌어요. 대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사람들의 표정이 무거웠고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에단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죠. 데이비드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추가 자료가 제출됐다고 미국 측에서 보내온 정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요? 우리가 미국에 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었는데. 데이비드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에서 자체적으로 보내왔다고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관련 참고용이라고 했죠. 스크린에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미 해군 공식 레터헤드가 보였어요. 제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함정 정비 실적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미국 해군이라면 세계 최강이었고 그들의 판단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료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줄지도 몰랐어요. 데이비드가 문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배경 설명이었어요. 미 해군은 전 세계의 함대를 운용하고 있고 정비는 주로 미국 본토나 동맹국 조선소에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하고만 일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과 순양함의 정비 실적이 나와 있었어요. 표가 복잡했지만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2020년을 기점으로 정비 장소가 바뀌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샌디에이고, 요코스카, 진해 같은 미군 기지였는데 이후로는 한국 민간 조선소 이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이 조선소들은 상업용 선박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왜 미 해군이 자국 군사시설이 아니라 한국 민간 조선소를 이용한 걸까요?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데이비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2018년부터 미국 조선소들이 심각한 적체 문제를 겪었다고 정비 대기 시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쇠퇴하고 있었고 숙련 인력이 부족했죠. 군함 정비가 밀리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미국은 보안에 극도로 민감한 나라였거든요.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된 구축함을 외국 민간 조선소에 맡긴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었어요. 2021년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USS 존 핀이 현대중공업에서 정비를 받았습니다. 예정 기간은 45일이었고 실제 소요 기간도 45일이었어요. 납기가 정확히 지켜진 거였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납기를 지킨다는 건 거의 기적이었거든요. 사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USS 라센 삼성중공업에서 50일 예정이 50일 만에 완료. USS 피츠제럴드 한진중공업에서 60일 예정이 58일 만에 완료. 모두 납기보다 빨리 혹은 정확히 맞춰 끝났어요. 저는 숫자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패턴이었죠. 에단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어요. 에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자신이 추가로 확인한 정보가 있다고요. 그는 미 해군 태평양 함대의 한 동료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료는 실제로 한국 조선소에서 함정 정비를 감독했던 장교였대요. 에단이 전한 이야기는 생생했습니다. 그 장교는 처음엔 한국 조선소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작업이 시작되자 생각이 바뀌었대요. 2,000명이 넘는 숙련 용접공이 동시에 투입됐고 3교대로 24시간 작업이 진행됐으며 부품은 국내에서 즉시 조달됐다고 합니다. 미국 조선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대요. 저는 손으로 턱을 괴고 들었습니다. 불편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믿어왔던 질서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미국은 서구 동맹의 리더였고 그들이 선택한 곳은 당연히 서구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국을 선택했어요. 효율 때문에, 속도 때문에, 신뢰도 때문에요. 다음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비용 비교였어요. 같은 규모의 정비를 미국 조선소에서 하면 2억 달러, 한국 조선소에서 하면 1억 3천만 달러. 30%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품질이었어요. 미 해군의 품질 검사 결과 한국 조선소의 용접 불량률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았다고 나와 있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만약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다면 우리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데이비드 차관이 침묵을 깼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 자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참고할 만한 정보라고 하지만 우리 상황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미국은 정비를 맡긴 거고 우리는 새로운 잠수함을 도입하는 거라고 말했죠.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든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재무담당국장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품질을 신뢰했다는 건 중요한 지표 아니냐고요. 세계 최강의 해군이 자국 조선소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의미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에단이 다시 말했습니다. 미국 장교가 전한 말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다고요. 한국에서 수리하니 일정이 지켜졌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대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죠. 실전 부대에게 일정은 생명이었어요. 예정보다 늦어지면 작전에 차질이 생기고 그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메모를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미국 사례는 강력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증이었고 추측이 아니라 결과였죠. 그들은 이미 한국을 시험했고 만족했으며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차관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재평가하겠다고 다음 주에 최종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타와 강이 보였고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미국 자료는 결정타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독일의 명성을 강조해도 미국의 선택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힘이 없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미국이 먼저 시험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였지만 이미 어두웠어요.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였지만 해는 여전히 일찍 졌죠. 저는 책상에 앉아 오늘 본 미국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어요.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라고 말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라우스 베르너였어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 어떻겠냐고 호텔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주저했어요. 비공식 만남이었고 기록도 남지 않을 자리였죠.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1시간 후, 저는 리도 운하 근처의 프랑스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손님도 몇 명 없었고 구석 테이블에 클라우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악수를 나눴죠.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지만 클라우스는 간단히 와인만 주문했습니다. 식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와인이 나왔습니다. 클라우스는 잔을 들어 가볍게 건배를 제안했어요. 저도 잔을 들었죠. 우리는 마셨지만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어요. 클라우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회의는 흥미로웠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클라우스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자료가 인상적이었다고 한국 조선소의 능력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죠. 다만 능력과 선택은 다른 문제입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클라우스를 바라봤어요. 그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죠.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클라우스는 몸을 뒤로 기대며 대답했어요. 마이클, 당신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15년간 이 업계에서 일했고 유럽에서도 배웠죠. 그러니 당신도 알 겁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잠수함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클라우스는 계속 말했어요. 캐나다는 나토의 일원이고 G7의 일원이며 서구 질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치는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 선택과 책임으로 유지되는 거라고 말했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건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거였죠. 클라우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유럽은 지금 방위산업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구매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부품 표준화와 정보 공유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캐나다도 이 체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일 잠수함을 선택한다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건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조건이었어요. 독일을 선택하면 유럽 방산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이 닫힌다는 뜻이었죠.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클라우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죠. 정보 공유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신뢰는 같은 무기 체계를 사용할 때 강화된다고 설명했어요. 독일 잠수함을 쓰는 나라들끼리는 센서 데이터, 작전 정보, 위협 분석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체계를 쓴다면 그 네트워크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겠죠. 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신경질적인 습관이었어요. 클라우스의 말은 위협처럼 들렸지만 표현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사실만 말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사실들이 쌓이면서 하나의 메시지가 명확해졌어요. 한국을 선택하면 혼자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미국이요? 오늘 회의에서 미국 자료가 나왔는데요. 클라우스는 알고 있다는 듯 말했죠. 미국이 한국 조선소를 이용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정비였고 긴급 상황이었어요. 새로운 전력을 도입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서구 무기 체계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특히 대중국 전략에서 일관된 연합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만약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동맹의 균열로 보지 않을까요?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클라우스의 말이 과장인지 사실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제기한 우려는 무시할 수 없었죠.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었고 나토 협력도 중요했으며 유럽 네트워크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클라우스가 와인을 다시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어요. 레스토랑은 조용했고
멀리서 재즈 음악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전문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결정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더 기울였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죠.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그건 선례가 됩니다. G7 국가가 비서구 국가의 핵심 전력을 도입했다는 선례예요.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100년간 쌓아온 질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클라우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호소도 아니었죠. 그는 제게 큰 그림을 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라고요. 이 선택은 오래 기억될 겁니다라고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위협은 아니었지만 경고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결과는 제 커리어를 넘어서 확장될 거라는 뜻이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클라우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는 다음 기회로 하죠.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저는 일어나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건조하고 단단했죠. 그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질서에서 벗어나는 선택은 대가가 따릅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클라우스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반쯤 남은 와인 2잔이 있었고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리도 운하가 보였고 얼음 위로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클라우스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유럽 공동구매, 나토 정보 공유, 미국의 시선, 서구 질서의 미래. 모두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말들이었죠. 제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저는 단순히 잠수함을 고르는 게 아니라 캐나다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질서를 지키는 거였을까? 아니면 질서라는 이름으로 선택을 제한하는 거였을까? 클라우스는 협력을 말했지만 제게 느껴진 건 압박이었어요. 부드러웠지만 명확했고 친절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죠. 저는 와인을 마저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어요. 오늘 밤 저는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독일은 이 사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둘째,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를 거라는 것.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저는 코트깃을 세웠어요. 호텔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클라우스의 경고는 효과가 있었어요. 제 안에서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한국을 선택했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결정은 더 이상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클라우스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아침이 되어도 개운하지 않았죠.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리처드 맥도널드 국방부 차관보가 저를 찾는다고 전했어요. 지금 당장이라고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리처드 맥도널드. 정치권에서 2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죠.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이었고 생존 본능이 누구보다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는 데이비드 차관의 오른팔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가 제게 한 말이 떠올랐어요. 문제없이 끝내세요. 깔끔하게요. 저는 커피를 놔두고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긴장이 높아졌어요. 리처드가 직접 부른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보고로 처리하는 사람이었고 직접 만나자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짧게 들어오세요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은 넓었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리처드는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저는 문을 닫고 그 앞에 섰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죠. 리처드가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앉으세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죠. 리처드는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입니까?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추궁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추가 검토 결과 한국이 운용 효율 면에서 우수하다는 데이터가 라고 말을 시작했지만 리처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데이터 얘기는 그만하세요. 저는 숫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왜 당신이 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리처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마이클,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단순했습니다. 독일을 선택하면 되는 거였어요. 같은 G7, 같은 나토, 같은 동맹. 설명할 필요도 없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는 책상 위에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에단 쇼의 보고서, 미국 해군 자료, 각종 비교 분석. 이게 다 뭡니까? 당신은 기술 전문가니까 이런 걸 중요하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정치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한국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한국 조선소를 이라고 말했지만 리처드가 책상을 손으로 쳤어요.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충격이 컸습니다. 미국이 정비를 맡긴 거랑 우리가 전력을 도입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라고 리처드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그리고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잠수함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캐나다의 외교 노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리처드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말을 이어갔어요. 독일을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유럽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나토 회의에서 우리 입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동맹국들이 서구 무기 체계를 유지하길 원해요. 중국을 견제하려면 일관된 연합이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그걸 균열로 볼 겁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리처드의 말은 클라우스와 비슷했지만 더 직접적이었어요. 외교적 포장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죠. 그냥 날 것의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라고 리처드가 물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대답했죠. 당신 책임입니다. 마이클, 당신이 추천했고 당신이 자료를 제시했으며 당신이 결정을 주도했다는 기록이 남을 겁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리처드는 정확히 제 약점을 찔렀어요. 책임. 관료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였죠. 성공하면 조직의 공이지만 실패하면 개인의 책임이 되는 게 관료 사회였습니다. 만약 한국 잠수함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리처드가 물었어요. 기술적 결함이 나오면? 부품 조달이 막히면?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압박받으면? 당신은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가 일어섰어요. 그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젖혔습니다. 빛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어두웠죠.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저는 당신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술을 보고 저는 파장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파장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돌아봤어요. 독일을 선택하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게 설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한국을 밀어붙이면 당신은 혼자가 될 겁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목이 매는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의 말은 위협이 아니었어요. 예고였죠. 제가 한국을 선택하면 조직은 저를 보호하지 않을 거라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데이비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짧게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데이비드는 정치인입니다. 그는 이기는 쪽에 섭니다. 지금은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상황이 명확해지면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안전한 쪽일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처드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그는 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죠. 다음 주 최종 회의까지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뭘 선택할지는 당신 몫입니다. 하지만 결과도 당신 몫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라고 겨우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숨이 터져나왔죠. 복도는 비어 있었고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외부에서는 독일이 압박했고 내부에서는 리처드가 경고했습니다. 에다는 데이터를 주었지만 그도 결정권이 없었죠. 데이비드 차관은 중립이었고 다른 동료들은 침묵했습니다. 결국 이 결정은 제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었어요. 저는 복도를 걸어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는 여전히 독일 계약서와 에단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두 개의 길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는 안전하지만 비효율적이고 다른 하나는 효율적이지만 위험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오타와 강의 얼음이 녹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지만 제 안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리처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신은 기술을 보지만 나는 파장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 혼자가 될 겁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5년 커리어 중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그 선택을 할 용기가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터진 총성은 외부의 압박보다 더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의지해야 할 조직이 저를 버릴 수 있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사흘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리처드의 경고와 클라우스의 압박이 머릿속에서 충돌했고 에단의 데이터와 제 양심이 싸웠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을 선택하면 안전하지만 비효율적이고 한국을 선택하면 효율적이지만 제 커리어는 끝날 거였죠. 셋째 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후였어요. 창밖으로 오타와 시내의 불빛이 보였고 저는 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린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계속 어느 잠수함이 더 나은가라는 질문에 갇혀 있었어요. 기술이냐, 동맹이냐, 효율이냐, 질서냐. 하지만 그 질문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독일은 100년의 명성이 있었고 서구 질서는 너무 강했으며 정치적 압박은 실제했으니까요. 정면 승부는 불가능했어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했습니다. 싸움의 무대 자체를 옮겨야 했죠. 저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안보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답을 적었습니다. 경제다. 제 손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단순히 잠수함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 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라면 어떨까요? 독일이 압박할 때 왜 캐나다 국민의 일자리를 막으려 하느냐고 되물을 수 있다면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잠수함 건조는 60조 원 규모였습니다. 만약 그중 30%만 캐나다에서 생산한다면 18조 원이었어요. 이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의미했죠. 조선소, 부품공급업체, 연구소. 저는 숫자를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게 돌파구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에단에게 연락했습니다. 조용히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죠. 그는 흔쾌히 응했고 우리는 국방부에서 떨어진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에단은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에단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게 단순히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 파트너십을 제한하게 만들자고요. 캐나다에 조선소를 짓고 모듈 생산 라인을 설치하며 기술 이전을 포함하는 거였죠. 에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명분을 만드시는 거군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라고 저는 대답했어요. 안보 논쟁에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독일의 명성과 서구 질서가 너무 강하니까요. 하지만 경제 논쟁으로 가져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쪽과 수입만 하는 쪽, 국민들은 어느 쪽을 선호할까요? 에단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한국이 응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할 겁니다. 그들에게도 이득이니까요. 캐나다 시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거고 북미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거죠. 그들은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며칠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캐나다 지사에 비공식 접촉을 했어요.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이내 관심을 보였죠. 그들은 본사와 긴급 화상 회의를 했고 사흘 만에 답이 왔습니다. 검토하겠다고 구체적인 제안서를 작성하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한국 측에서 수정된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핵심은 명확했어요. 잠수함 12척 중 선체 모듈 6개를 캐나다에서 생산하고 최종 조립도 캐나다에서 진행하며 200명의 캐나다 엔지니어를 한국에서 훈련시킨다는 내용이었죠. 예상 일자리 창출은 3,500개였습니다. 저는 그 제안서를 들고 데이비드 차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읽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흥미롭군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제 이건 안보가 아니라 경제입니다. 우리가 독일을 선택하면 모든 돈이 유럽으로 가지만 한국을 선택하면 그중 3분의 1이 캐나다에 남습니다. 데이비드가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리처드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일자리 창출은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분이니까요. 데이비드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긍정적인 웃음이었어요.
영리하군요, 마이클. 게임의 규칙을 바꿨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지지를 얻은 거였죠. 그가 말을 이었어요. 이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공식 제안하세요. 모두를 놀라게 할 겁니다. 다음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최종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죠. 데이비드가 제게 발언권을 주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수정 제안서를 띄웠어요.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라고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이 현지 생산 파트너십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모듈 생산, 최종 조립,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죠. 재무 담당 국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3,500개 일자리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치입니다. 조선소 인력, 부품업체 고용, 연구 인력까지 포함한 수치죠.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숫자에 관심이 생긴 거였어요.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독일은 이런 제안을 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독일은 중앙 집중식 생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독일에서 만들어 캐나다로 운송하는 방식이죠. 리처드가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단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라고 그가 물었어요.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병행했고 성공적으로 완료했죠. 검증된 모델입니다. 데이비드 차관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의견이 있으신가요? 몇몇이 손을 들었지만 반대 의견은 없었어요. 대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일자리는 어느 지역에 만들어지는지, 기술 이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생산 일정은 지켜질 수 있는지.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가 유력하고 선체 모듈과 추진 시스템까지 이전 가능하며 한국의 빠른 생산 속도를 감안하면 일정 준수는 문제없다고 설명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한국 선택이 갑자기 현실적인 옵션이 된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에단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싸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타와 강의 얼음이 거의 다 녹아 있었어요.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봄이 완전히 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전략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이제 뭐라고 하든 그들은 왜 캐나다 일자리를 막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했죠. 리처드가 뭐라고 하든 정치인들은 일자리 창출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가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독일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지만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했고 명분도 강력했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길이 옳다고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오타와 강에는 물이 세차게 흘렀어요. 하지만 계약서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최종 결정도 보류됐죠. 회의는 계속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독일의 압박은 여전했습니다. 클라우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고 유럽 각국의 대사들이 우려를 표명했죠. 나토 회의에서 캐나다 대표가 미묘한 압력을 받았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 대신 조급함이 섞여 있었죠. 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독일은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질문조차 필요 없는 결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진짜 경쟁자가 된 거였어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게임의 종료를 의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한국 조선소 대표단과 마지막 기술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3명이 왔어요. 기술 이사, 사업 담당자, 그리고 부사장이었죠. 회의는 캐나다에서의 생산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준비된 질문들을 던졌고 그들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물었어요. 독일의 압박이 심하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사장이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2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으며 설계 능력도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우리도 기술을 수입했습니다.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러시아에서. 하지만 그들은 핵심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해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잠수함이 독일 잠수함보다 더 오래 바다에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만은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죠. 기술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당신도 알 겁니다. 기술은 명성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걸요. 바다에서 측정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옳았어요. 에단의 데이터가, 미국의 선택이, 그리고 지난 2달간의 모든 검토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그들은 앞서 나갔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두려워했을 뿐이었죠. 회의가 완전히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 후 부사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복도 끝에 작은 회의실로 갔어요.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놀랐습니다. 캐나다가 우리를 진지하게 고려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죠.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선택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독일이 팔겠다고 하면 사야 했고 미국이 조건을 내면 받아들여야 했어요. 협상력이 없었죠. 그냥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캐나다가 우리 조건을 맞추느냐가 관건이지 우리가 눈치 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거만하지 않았지만 단호했죠. 전세가 역전된 순간이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문장이 지금 제 눈앞에서 태연하게 발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합니다. 세상이 바뀐 거였어요. G7 회원국인 캐나다가 서구 열강의 반열에 들지 않았던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국은 더 이상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았어요. 캐나다가 아니어도 됐죠. 폴란드가 기다리고 있었고 필리핀이 관심을 보였으며 루마니아가 문의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당신은 그 변화를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와 일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는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길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존중, 이해, 그리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인정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데이비드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독일 측이 다시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가격을 10% 낮췄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이 가격을 낮춘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했죠. 그들도 느낀 겁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걸요. 저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결정은 언제 내려질까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모릅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하고 총리실도 신중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독일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한국도 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비드가 말을 이었어요. 마이클, 당신이 한 일을 아십니까? 당신은 단순히 잠수함을 비교한 게 아닙니다. 세계관을 재검토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질서를 다시 보게 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타와 시내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봄밤은 따뜻했고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달라 보였어요. 모든 것이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서 2개의 제안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은 독일, 오른쪽은 한국. 2달 전만 해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구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등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이 앞서 있었죠. 계약서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서명도 없고 발표도 없었어요. 독일의 압박은 계속됐고 내부의 우려도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보고 있다는 것. G7 회원국 2개가 G7에도 속하지 않은 아시아의 한 나라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 그 장면 자체가 이미 결론이었어요. 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제게 세계는 명확했어요. 독일, 미국, 유럽. 그게 중심이었고 나머지는 주변이었죠.
한국은 그저 빠른 추격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제가 본 건 과거의 세계였고 현실은 이미 앞서 나갔다는 걸요. 우리가 선택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선택해야 하고 경쟁해야 하며 조건을 맞춰야 했어요. G7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질서는 흔들렸고 그 균열 속에서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차세대 잠수함 사업 최종 평가였어요. 결론은 아직 비워뒀습니다. 채워질 날이 올 거였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몰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든 세계는 이미 변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었다는 것. 창밖으로 오타와 강이 보였습니다. 얼음은 완전히 녹았고 물은 힘차게 흘렀어요. 봄은 왔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요.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그 불확실성은 가능성이기도 했으니까요. 계약서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세계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G7의 질서가 조용히 흔들리는 순간을요.